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동생을 살려주시면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게요. 7살 여동생의 죽음 앞에 13살 오빠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 제일 귀한 걸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캔버스입니다. 채널 초반에 먼저 다루었던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라는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의 나이 91살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매일 2점 이상씩은 꼬박 그려야 나오는 숫자 5만입니다. 5만 개가 넘는 작품을 남긴 피카소의 13살의 그날, 동생과 맞바꾼 그의 화가 인생. 꼭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3살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걸었는데 그게 자기 크레파스였다는 것이 어른이 된 입장에선 웃기고 그래서 더 아픕니다. 동생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모두 도시를 떠납니다. 아버지는 딸이 죽은 집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딸이 다니던 길을 지나 출근하고 딸이 만지던 문고리를 잡고 방에 들어가는 일. 그걸 견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짐을 싸서 바르셀로나로 내려갑니다. 기차에 실려가면서 피카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동생이 죽었으니 그 약속은 이제 없던 일이 되는 걸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라고 신이 동생을 데려간 걸까? 내가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번엔 남은 가족 누가 또 아프게 되는 걸까? 반대로 평생 안 그리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긴 하는 걸까? 13살짜리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어른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겠죠. 물어보려면 자기가 신이랑 무슨 거래를 했는지부터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동생이 죽은 게 자기 탓인 것 같다는 말을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그 아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미술학교 입학시험이었습니다. 다신 그림을 안 그리겠다고 신 앞에서 맹세한 아이가 동생 장례를 치른 바로 그 해에 미술학교 문을 두드린 겁니다. 게다가 대충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어른 지원자들도 한 달은 걸린다는 실기 과제를 이 아이는 하루 만에 끝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제일 잘 그리는 학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다시는 안 한다고 스스로 다짐해놓고 오히려 그 뒤로 더 하게 되는 것.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또 하고 다시는 안 본다고 해놓고 더 자주 들여다보고 끊는다고 선언해놓고 그날 저녁에 또 손이 가는 것 말이에요. 그게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아픈 게 마음에 박혀 있으면 사람은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건드리게 된다고 해요. 아물어가는 딱지를 굳이 손톱으로 뜯어보는 것처럼요.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가죠.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직 거기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이번엔 좀 나아졌는지. 피카소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림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고 믿었으면 그림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갔어야 맞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림 속으로 더 깊숙이 아무도 못 따라올 만큼 안쪽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16이 된 피카소는 커다란 그림 한 점을 그립니다. 침대에 여자가 한 명 누워 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눈은 반쯤 감겨 있어요. 침대 한쪽에는 의사가 앉아서 손목을 짚고 있고 반대쪽에는 수녀가 아이를 안은 채 약사발을 내밀고 서 있습니다. 병실입니다. 동생이 죽어가던 그 방을 2해 만에 다시 세운 겁니다. 그것도 공책 귀퉁이에 몰래 그린 게 아니라 자기 키보다 큰 캔버스에다 몇 달을 공들여서요. 의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미술 교사였던 아버지를 의사 가운을 입혀서 그린 거예요. 그날 그 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던 사람을 이 그림 안에서는 환자 손목을 짚고 시계를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동생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데려온 이름도 모르는 여자였다고 해요. 그 방을 통째로 다시 짓고 아버지까지 데려다가 의사로 앉혀놓고 정작 동생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는 모르는 사람을 눕혔습니다. 차마 거기까지는 못했던 거예요. 2해가 지났는데도요. 이 그림은 전시회에 걸려서 상을 받습니다. 16짜리가 그렸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꽤 놀랐다고 해요. 아버지는 아마 그때 오랜만에 웃었을 겁니다. 딸을 잃고 도망치듯 도시를 떠난 후 아들 덕분에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 피카소는 이런 그림을 다시는 그리지 않아요. 한 번도요. 91살까지 5만 개의 작품을 그리는 동안 단 한 번도요. 똑같이 그리는 법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배웠고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16에 상까지 받았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었죠. 그런데 그 기술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을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안 그려집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도요. 눈에 보이는 걸 아무리 정확하게 옮겨놔도 정작 그 방에 있던 진짜는 캔버스 밖에 남더라는 거죠. 그걸 그리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피카소가 평생 한 일이 있는데요. 버리는 일입니다. 멀고 가까운 걸 표현하는 원근법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실제 색을 버리고 나중에는 사람 얼굴 모양까지 버립니다. 코를 옆에다 붙이고 눈을 한쪽에 몰아놓고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저 사람이 그림을 못 그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요. 못 그리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잘 그려봤자 그 방은 안 그려진다는 걸 16에 알아버린 겁니다. 19이 된 피카소는 파리로 갑니다. 당시 파리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봐야 하는 도시였어요. 세상의 모든 새로운 것이 거기 모여 있다고들 했으니까요. 이 청년도 짐을 싸서 파리로 갔습니다. 혼자 간 건 아니었어요. 같이 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카를로스 카사에마스.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친구인데
같이 그림을 그리고 같이 밤을 새우던 사이였죠. 둘은 파리에서도 방을 같이 썼어요. 그런데 파리는 상상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겨울이 오니까 방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난방할 돈이 없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태워서 방을 덮였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그린 걸 태워서 손을 녹이고 녹은 손으로 다시 그리고 그걸 또 태우고요. 그래도 20살이었으니까 버틸만 했을 겁니다. 옆에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다 그 친구가 사랑에 빠집니다. 상대는 파리에서 만난 여자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친구는 무너졌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도 걱정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어요. 피카소는 친구를 데리고 스페인으로 돌아갑니다. 바람도 쐬고 고향 공기도 마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다시 파리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파리의 한 카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피카소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피카소는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방에 없었다는 것. 동생이 죽어가던 그 방에는 있었습니다. 옆에서 다 봤고 아무것도 못했고 신과 거래를 걸었다가 지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번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있어도 못 막고 없어도 못 막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운 거죠. 그 뒤로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색이 사라집니다. 파란색 하나만 남아요. 미술사에서는 이 시기를 청색 시대라고 부릅니다. 대략 20살에서 24살까지 4년쯤 되는 기간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그 시기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노인이 기타를 안고 웅크리고 있죠. 눈은 감겨 있고 몸은 뼈만 남았고 화면 전체가 시퍼렇습니다. 이 시기에 그가 그린 사람들을 쭉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세상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눈먼 사람, 굶는 사람, 아이를 안고 웅크린 여자, 갈데 없는 노인, 잘생긴 사람도 없고 예쁜 옷을 입은 사람도 없고 웃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 슬픈 노래를 찾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분 나쁠 때 신나는 음악을 틀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죠. 오히려 더 축 처지는 노래를 찾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좀 나아지고요. 피카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친구가 죽었는데 밝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억지로 노란색을 칠하고 웃는 얼굴을 그렸으면 그 그림 앞에서 자기가 못 견뎠겠죠. 그래서 그냥 파랗게 칠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린 그림 중에 인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벌거벗은 남녀가 서 있고 오른쪽에 아이를 안은 여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고 가운데는 텅 비어 있어요. 여기서 왼쪽 남자 얼굴을 보시면요. 죽은 친구 카사헤마스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서 그림 안에 세워둔 거예요. 그것도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모습으로요. 이 그림에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이 캔버스를 특수한 장비로 들여다봤더니 물감 밑에 완전히 다른 그림이 깔려 있었어요.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덧칠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물감 살 돈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가난한 화가들이 흔히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우지 않고 위에 다시 그린 것, 밑에 있던 건 그대로 남아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새로 그린 게 결국 사람들이 아는 그 그림이 되었다는 것. 혹시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시절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지워버리고 싶은 해가 있고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이름이 있고 생각날 때마다 이불을 걷어차게 되는 밤이 있으실 겁니다. 지워지지 않죠. 아무리 덮어도 밑에 그대로 있습니다. 피카소도 못 지웠습니다. 동생도 못 지웠고 친구도 못 지웠습니다. 대신 그 위에 계속 그렸어요. 밑에 있는 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위에 쌓인 게 훨씬 두꺼워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피카소의 그림에 다시 색이 돌아옵니다. 파란색이 옅어지고 분홍빛과 살구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서커스 단원들과 광대를 그리기 시작하고 그림도 조금씩 팔리기 시작합니다. 4년이 걸렸네요. 친구가 죽고 색이 돌아오는데요.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생 걸린 것도 아니고요. 26이 된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자 5이 서 있는 그림인데 처음 보면 좀 무섭습니다. 얼굴이 사람 얼굴 같지가 않아요. 가면을 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깨진 것 같기도 합니다. 몸도 이상해요. 각이 지고 뾰족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제일 크게 화를 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낯선 평론가들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이 그림 그리던 동료들이 등을 돌렸어요.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림 앞에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해요. 이걸 사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결국 이 그림은 몇 년 동안 그의 작업실 구석에 말아둔 채로 있었습니다. 16살에 그렸던 병실 그림 있잖아요.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그 방의 진짜는 안 그려지더라는 것. 이 그림이 그 답이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똑같이 그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섭거나 아프거나 화가 났을 때 그건 얼굴 생김새 안에 없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얼굴을 깨버립니다. 옆에서 본 코를 정면 얼굴에 붙이고 눈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상하게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인물의 내면을 밖으로 꺼내놓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방식이 뭘 할 수 있는지는 한참 뒤에 그린 이 그림에서 확실해집니다. 우는 여인입니다. 얼굴이 유리처럼 다 깨져 있어요. 눈물이 눈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조각내면서 나옵니다. 손수건을 입에 물고 있는데 그 손수건마저 얼굴을 파고들어요. 예쁘게 우는 사람은 없죠. 정말 슬플 때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거울 보기 싫을 만큼 일그러집니다. 그걸 그리려면 얼굴을 똑같이 그려선 안 되는 거였어요. 피카소는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 그립니다. 60, 70, 80이 넘어서도 새벽까지 작업실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흔이 다 되어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동안 미술관에 걸린 사람이었고 식당에서 밥값 대신 냅킨에 그림을 그려주면 주인이 그걸 액자에 넣어 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명예 때문도 아니었을 겁니다. 더 받을 게 없었으니까요. 세상을 떠나기 9달 전, 91살의 피카소가 자기 얼굴을 그립니다. 자화상. 눈이 아주 큽니다. 얼굴은 거의 해골에 가까워요. 그리고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는 곁에 있던 사람에게 이 그림이 자기를 무섭게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평생 안 보려고 했던 걸 마지막에 자신의 손으로 그린 겁니다. 피카소가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이 그가 남긴 작품을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마다, 창고마다, 저택마다 그림이 쌓여 있었어요. 유화만 몇천 점, 드로잉이 몇천 점, 판화가 몇만 점. 목록을 만드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남긴 작품을 세는데 5년이요. 그걸 그리는 데는 80년이 걸렸습니다. 7살 여동생이 누워있던 방,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던 13살. 자기가 가진 것 중 제일 귀한 걸 걸었는데 그게 겨우 자기 그림이었던 아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130년 전입니다.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어린 피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력감 속에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신과의 거래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테니 동생을 살려달라는 절박한 비이성적 기도였던 거죠. 어린아이들은 보통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벌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왜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주신다 하잖아요. 어린 피카소는 내가 그림을 너무 사랑하고 욕심내서 신이 동생을 빼앗으려 하나 이런 원초적인 공포에 휩싸였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지만 그 비이성적이고 솔직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피카소라는 사람의 평생을 흔들었던 어두운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실제로 피카소는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가끔 흘리듯 꺼냈다고 해요. 자기 어두운 비밀이라고 부르면서요. 기도하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망설였던 것 같다고요. 정말 평생 안 그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아주 잠깐 했던 것 같다고요. 그래서 신이 자기 속을 알아채고 동생을 데려간 것 같다고요. 오늘 피카소의 이야기 중에 어느 대목에서 마음이 멈추셨는지 한 줄 남겨주시면 다음 편 만들 때 읽어보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고요한 캔버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히 누워 깊고 조용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